고불고불 이어진 철도를 따라 덜컹덜컹 추억을 싣고 달리는 열차엔 우리 민족의 희로애락이 담겨 있다. 철도라는 것 자체가 전 하나의 생활이고 문화라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반도 전역으로 퍼진 철도는 우리 민족의 비애와 아픔이 담겨 있는데 일제강점기 우리의 삶을 덮친 수탈의 길이기도 했다. 제국주의를 실현하면서 그 수단으로 철도를 이용하고 그러나 철도는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안겨주었다. 산업물자를 실어 나르는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면서 철도는 근대화의 촉매제가 되었고 우리의 삶도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조직 성장과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가 전부 다 녹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과 함께 달려온 철도 115년사. 때론 아픔이 되기도 했지만 철도는 혁명과 진보의 상징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켰다. 지금부터 철도와 함께하는 시간여행을 시작해보자. 우리나라 최대 명절 추석. 이때 가장 붐비는 곳이 바로 역사이다.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사람들로 한가히 민족 대이동이 이루어지는데 하루 열차 이용객만 50만 명, 연휴 사흘 동안 무려 150만 명이 열차를 이용한다. 해마다 교통 지옥을 마다하지 않고 고향을 찾아 열차에 몸을 싣는 우리네들. 그렇게 열차는 고향에 대한 그리운 마음과 추억을 함께 담아 철도 위에서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달리고 있다. 철도의 역사 속에는 우리 민족의 역사가 전부 다 녹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적으로 크고 작은 일들 전부 다 철도와 관련이 되고 또 문화적인 일도 그렇고 또는 경제적인 면도 철도와 관련이 안 된 게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115년을 달려온 한국철도. 사람과 물자의 이동을 가능케 하며 여러 지역의 경계선을 넘게 했는데 과연 철도는 언제부터 우리 생활 속에 들어온 것일까? 세계 철도의 시작은 광산에서 석탄 운반을 위해 출발했다. 세계 최초로 완공된 완전 철제 다리인 콜브룩 데일이 놓여있는 영국 슈롭시어 카운티. 이곳은 영국 산업혁명기 제철업이 활발하였던 곳으로 바로 여기에서 1804년 리처드 트레비딕이 최초의 증기기관차를 발명했다. 영국 남부 웨일즈 광산에서 광석을 운반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이 증기기관차는 수레바퀴를 통해 레일 위를 운반하는 원시적인 형태의 모습이었다. 그 증기기관은 일반적으로 물을 끓이는 것과 같은 원리인데요. 그래서 물의 부피는 기체가 되면서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정한 용적 내에서 그 기체가 바뀌게 되면은 그 늘어나는 부피를 감당하지 못하고 압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압력을 이용해서 기계적인 힘을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를 점차 발전시켜 1814년 영국의 조지 스티븐슨이 증기기관차 로코모션호를 제작하였고 1825년 증기기관차에 의한 세계 최초의 공용철도가 탄생하며 철도의 실용화에 성공하게 된다. 그 후 증기기관차는 각국의 철도에 채택되어 장거리 주행에 이용되었고 기관차의 대용화는 19세기 말까지 크게 진척됨에 따라 견인력도 점점 커지게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철도가 도입된 시기는 언제이며 유럽에서 시작된 철도가 어떤 경위로 우리 삶에 들어오게 된 것일까? 이제 저희가
해외 문물에 대한 견학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일동기우를 쓴 김기수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선진 문물을 가서 이제 무엇이 좋은지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지 여러 가지 것들을 본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철도가 화륜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1876년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면서 그동안 외국 정세에 어둡던 조선도 해외 문물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는데 그 첫 과업으로 일본의 수신사를 파견하여 일본의 문물을 보고 오게 했다. (1차) 수신사로 파견된 김기수는 당시 일본의 철도를 보고 화륜거라 표현하며 그 유용함을 높이 평가했다. 1889년 주미 대리공사인 이하영이 우리나라 철도 건설에 관심을 보인 미국으로부터 철도 모형을 갖고 귀국했습니다. 철도 부설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1892년에 이제 미국 사람을 불러와가지고 고종 황제가 불러와가지고 부산에서 서울까지 경부선 철도 놓을 것을 협의를 합니다. 해외 선진 문물을 통해 철도의 필요성을 인식한 우리나라는 이후 철도 건설에 적극 나서게 된다. 가장 먼저 수도와도 가깝고 해양 교통이 발달됐던 인천에서 서울까지 운행하는 경인선을 계획하고 미국 회사의 의뢰에 1899년 인천에서 경인선 기공식을 갖게 되었다. 그렇게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 사업이 시작되었다. 서울하고 가장 가까운 그 당시에는 운송수단의 주 목적이 이제 해운이 주로 수송수단을 했기 때문에 외국에서 들어왔을 때 해운이 들어오는 기점이 이제 인천이었죠. 1899년 9월 18일 오전 9시 서울 노량진역에서 화륜거라 불리던 증기기관차가 인천을 향해 운행을 시작하며 우리나라의 첫 기적 소리를 울렸다. 이날을 기념해 철도의 날이 지정됐고 인천에서 시작된 철도의 역사는 115년을 이어오고 있다. 개통될 당시 인천역에는 최초의 철도를 보러 온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었는데 당시 조랑말, 달구지, 인력거 등이 교통수단이었던 만큼 경인철도는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신기하고도 호기심 가득한 대상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철로를 처음으로 달린 열차는 증기기관차 모갈 1호, 지금의 열차 모습과는 사뭇 다른 형태였다. 당시에는 이제 당연히 이제 증기기관차인데 그 당시에 최초의 모형들을 보면 증기기관차 한 량에 뭐 2량 또는 3량이 이렇게 편성이 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열차인 모갈 1호는 당시 제물포에서 노량진을 달리던 모갈 탱크형 증기기관차 이름에서 따온 것으로 미국에서 만들어진 것이었다. 모든 자재가 미국제입니다. 미국제고 그때 깔았던 선로도 미국제고 그리고 최초로 우리 역을 지은 것도 역도 인천 역사를 맨 먼저 지었는데 인천 역사도 미국 역사를 그대로 본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차는 모갈 탱크형이라고 해가지고 전기기관차인데 그것도 미국에서 만든 브룩스사라는 데서 만들어가지고 한국에 와서 조립을 한 거예요. 경인선 건설과 함께 도입된 이 기관차는 미국 브룩스 공장에서 제작된 차량으로 전륜 2개, 동륜 6개가 달린 34톤짜리 탱크형 기관차인 모걸 탱크이다. 당시 열차를 제작할 여건이 되지 못했던 우리는 미제 열차를 수입했는데 대형 크기의 열차를 싣기 어려웠기에 부속품을 분해한 후 배에 실어 우리 땅에 오면 다시 조립하는 과정을 거치면 증기기관차가 완성됐는데 열을 통해 물을 끓이고 증기를 발생시켜 이 증기의 압력을 사용하여 바퀴를 굴리는 원리였다. 증기기관차는 차체부,
화력으로 증기를 공급하는 보일러, 공급받는 증기를 운동 에너지로 바꾸는 증기회로, 각 차륜을 구동하는 러닝 기어로 이루어진 구조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 증기기관의 원리는 단순하게 고압 증기를 발생시켜서 힘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고압 증기를 많이 발생시킬 수 있으면 큰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수마력 정도에 불과했던 그 증기기관의 크기를 키움으로 해서 큰 마력, 심지어는 1000마력까지 얻을 수 있었습니다. 증기기관차는 크게 나누면 보일러, 실린더, 프레임, 주행장치, 운전실로 되어 있다. 프레임은 기관차의 등뼈에 해당하며 주행장치의 주요 부분인 동륜이 엑셀박스를 통하여 끼워져 있고 이 위에 보일러와 운전실이 얹혀 있다. 보일러는 수평 원통상이고 운전실 쪽에서 석탄이나 중유를 연소시켜 고열을 발생시키는 화실, 연소가스를 가는 연관속을 통과시켜 보일러 속에 물을 가열하여 증기를 발생시키는 보일러 본체, 연소가스를 실린더의 배기와 함께 내뿜는 연실의 순으로 되어 있다. 보일러 본체의 물은 화실, 아치관, 연관으로부터 전열되어 증발해서 대형 기관차에서는 16 atm 200도씨까지 상승한다. 이 포화 증기는 보일러 상부의 증기 드럼에 모여져서 조절 밸브를 통하여 건조관에 그리고 과열관 헤더로 들어간다. 여기서부터 대연관 속을 통해 330도씨 정도가 되어 다시 과열관 헤더에 돌아가 전과 다른 방으로 들어간다. 이 과열 증기는 한 개소에 모여 증기관 2개로 나누어져서 좌우의 실린더에 분배된다. 실린더는 프레임에 고정되어 상하 2실로 나누어져 있는데 상부의 증기실에 보내진 증기는 피스톤 밸브가 앞뒤로 움직이는 데 따라 아래에 있는 방의 앞과 뒤로 번갈아 보내진다. 피스톤의 전후 운동은 직선 운동으로서 연결봉에 전해지는데 연결봉의 다른 끝은 주 동륜의 크랭크에 연결되어 있으므로 내운동을 하여 동륜을 회전시킨다. 증기기관차는 당시 마차에 의존하는 수송수단보다 몇십 배를 한 번에 수송하는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와 사회적인 변화를 만들게 된다. 당시 서울에서 인천까지 가는 소요시간은 도보 12시간, 수로 8시간. 인천역에서 노량진역까지 33.2km의 거리를 기차로 가면 1시간 30분. 평균 속도는 시속 20km였으니 놀라운 변화였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속도에 놀란 사람들. 노량진에서 재물포간 요금은 70전이 넘었는데 당시 밥값이 5전, 집신 한 켤레가 10전이었음을 고려하고 하루에 40-50km 도보가 익숙했던 우리나라 사람들에겐 철도가 쉽게 익숙해지진 않은 듯했다. 그러나 당시 경의선 열차에 올라탔던 독립신문 기자가 형형색색 황홀 찬란하다며 찬탄을 멈추지 않은 것처럼 철도는 당시 사람들에게 새 시대에 대한 희망에 더 가까웠다. 그 당시에 이제 철도 속도 정도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속도는 20에서 30km/h 정도에 매우 미약하지만은 그 당시에 다른 운송기관의 속도와를 비교를 했을 때 상당히 획기적인 그런 속도를 보인. 그 당시에 수운에 의해서 인천으로부터 서울로 수도로 오는 그 수운 교통이 이제 철도 교통으로
바뀌게 되고 우마의에서 다녔던 그 인천에서 서울까지의 것들이 이제 단축이 돼서 사람들이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문물은 우리에게 시간과 속도의 개념을 서구식으로 가져다주기 시작했다. 철도와 함께 근대가 요구하는 시간표와 스피드에 따라 사람들의 삶이 짜맞춰지기 시작한 것이다. 경인선 이후 1905년 경부선부터 경의선, 호남선, 경원선까지 개통되며 한반도 전역으로 퍼진 철도. 그러나 이 안엔 우리의 아픔의 역사도 함께 담겨 있다. 처음에 선로를 이제 미국 사람이 놓은 것은 자기가 선로를 놓고 운영을 해가지고 그 수입을 가져가려고 했던 거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일단 철도를 놔가지고 20년간 운영권을 주어서 거기서 충분히 가져가게 하고, 그 20년 동안 우리가 그 재정을 키워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계약을 했던 거예요. 일본이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침략의 기회를 노리고 있을 때 자금난을 겪고 있는 모스가 1899년 철도 부설권을 일본에 넘긴 것이다. 미국에 그 뜬 소문을 낸답니다. 그래서 뜬 소문이 어떤 소문이냐면은 조선에 꼭 전쟁이 일어난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거기다 투자한 돈은 전부 다 나가리 된다. 이런 소문을 내놓으니까 그 경인철도 놓기 위해서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전부 다 올수업돼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진 거예요. 경인선은 굉장히 중요한 노선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자본이 딸리니까 바로 그것을 이제 인수를 한 거죠. 자본을 가지고. 일본은 조선을 둘러싸고 미국, 프랑스, 러시아와 철도 부설권 획득을 위해 경쟁을 벌였는데 서울과 인천 간의 경인철도는 1896년 철도 부설권을 획득한 미국인 모스가 건설 도중 자금 부족 상황에 처하자 일본이 조합을 결성하여 인수하고 1899년 인천 노량진 구간을 개통, 한반도의 철도 교통 시대를 일본의 주도하에 열게 된 것이다. (1898년 9월) 부설권 획득에 성공하고 일본의 자본가들이 중심이 된 경부철도 주식회사를 설립. 1900년 8월 공사를 착공하게 되었다. 그리고 일본은 군사적 경제적 세력을 확대하는 유효한 수단으로 부산에서 신의주간 한반도 종간철도의 건설을 강력하게 추진하게 된다. 가장 그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이제 경부선하고 경의선을 가장 먼저 뽑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부산에서 시작해서 서울로 통해서 신의주까지, 그 결국에는 만줄로 이어지는 그런 철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걔네들 출발점은 시모노세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한반도를 관통하는, 종간으로 관통하는 철도가 가장 우선적으로 건설되었었고, 대륙 침략을 위해서, 오로지 대륙 침략을 위해서 부산에서 서울까지, 서울에서 신의주까지 그 경부선과 경의선을 부랴부랴 놨단 말이에요. 러일 전쟁이 일어나자 일본은 군사적 목적으로 한반도를 남북으로 종단하는 철도가 필요하다 여기고 1905년 경부선을 개통하였다. 자연히 이제 각 산간 벽지로 전부 철도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생산되던 우리 그 각종 농수산물이나 관공 그 이 생산품들, 이런 것들 원자재들이 전부 다 이제 일본으로 건너가는 역할을 하게 됐고, 기본적으로 뭐 농업에 대한 수탈뿐만 아니라 그 우리나라 광업, 그 다음에 관광 이런 부분들까지 전반적인 부분에 그 수탈을 목적으로 위해서 철도가 건설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1910년 국권 피탈이 이루어지자 조선 총독부 철도국이 설치되고 일본은 식민지 경제적 착취를 위해 철도망의 확장에 착수하였다. 1914년 호남선,
1928년 함경선을 완공하였고 1931년 만주사변을 계기로 일본은 대륙과의 연락망을 확충하기 위해 국경지대 철도 확장 작업에도 착수했고 1942년 중앙선이 개통되었다. 이로써 식민지 정책 수행상 필요한 노선의 철도는 거의 완공되었고 1945년 8.15 광복 당시 광역철도의 총 길이는 6,362km였다. 부산에서부터 신의주까지 열차로 대규모 병력과 물자 수송이 가능했고 철도를 수탈해 적극 이용했다. 일본은 자기들의 정치적, 경제적 수탈의 목적으로 그 효과적인 식민 지배와 중국 침략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철도에 계획하고 일본이 주도하에 철도 건설을 추진했습니다. 당시 철도를 건설하는 주변의 주민들은 건설 공사에 나와서 강제적으로 노역을 했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땅을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이 조선인들의 노동력 착취를 통해 건설한 철도는 철저히 조선 수탈과 일본이 편의의 근거에 만들어졌다. 이렇게 수탈의 도구가 된 철도는 전국으로 연결되어 도시들이 보다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현재까지도 철도망 중심으로 가는데 큰 이제 변화가 철도망이 생기면서 수은 중심으로 철도 중심으로 수은에서 강에 있는 주변에 있는 도시에서 이제 철도 중심으로 바뀌는 그런 이제 국토의 공간 구조가 철도 중심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철도는 도시의 형성에도 큰 역할을 했다. 현재 대전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든 결정적인 이유엔 바로 경부선에 있다. 조선시대 대전은 벌판이었고 충청도에서 그 비중이 낮은 지역이었는데 일본이 부산, 대구, 대전, 서울로 이동하는 노선을 만들면서 철도역을 만든 대전이 크게 발전해 지금에 이르게 된 것이다. 원래 대전은 아주 한가한 시골이었고 본래 그래서 그 좀 발달한 공주를 경유해서 그 경부선을 계획을 세웠었어요. 근데 공주에 사시는 그 옛날 양반님들이 무슨 소리냐 안 된다. 여기 어떻게 그런 게 들어가냐 해가지고 반대를 해가지고 결국은 그 한산한 대전으로 경유해가지고 경부선이 개통이 됐거든요. 대전은 1938년 최초의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시로서 본격적인 발전을 하게 되었다. 대전의 발전축도 대전역과 서대전역 중심으로 1905년 대전역이 1914년에 서대전역이 생기면서 이 두 역을 연결하는 지역이 발전하게 되었다. 대전역이 건설되면서 역 주변에 인구가 집중되기 시작했는데 특히 호남선의 개통은 대전의 도시 발전을 남북축에서 동서축으로 바꾸어 놓았다. 철도가 개통되자 대전의 인구가 급격히 증가했다. 대전역 주변에는 철도 관련 시설이 들어서기 시작했는데 대전역 동쪽인 소재동 근처에는 철도 종사자의 숙소가 모여 있었다. 그 후 1905년 경부선과 1914년 호남선의 개통으로 인구가 더욱 급격히 증가했고 일본인 거주자의 비율도 높아졌다. (1905년) 대전이라는 도시가 생기기 전에는 진장 이런 아주 그 조그만 면이었었습니다. 그러나 경부선이 개통이 되면 1905년에 철도가 이 대전을 통과하면서 대전역을 중심으로 대전이라는 이제 새로운 그 이제 도시가 형성되는 계기가 됩니다. 대전역의 발전축이 서쪽으로 확산된 결정적인 계기는 서쪽의 충남도청이 공주에서 대전으로 이전한 것이었다. 충남도청의 이전으로 대전은 크게 발전하게 되는데 1년 사이에 인구가 50% 가까이 증가하게 됐다. 행정적으로는 대전국이 신설되고 점차 대전면, 대전읍으로 승격하였고 1935년에는 대전읍이 대전부가 되었다. 이 과정을 거쳐 오늘날 대전이라는 도시가 형성된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이 된 것이 바로 철도인 것이다.
한국철도는 일제강점기 이후 또 한 번의 새로운 변화를 맞이한다. 광복후 미 군정청 교통국이 발족되어 38선 이남 철도 행정을 담당하게 되었고 이듬해 남한 소재 사설철도 및 부대 사업 일체를 국유화했다. 그 후 49년 3대 산업선인 영암선, 한백선, 영월선 등의 건설 공사가 착수되었으나 1950년 6.25 전쟁으로 중단되고 철도는 전면적인 피해를 입게 되었다. 6.25 전쟁 중 전시 수송 체제로 바꾼 철도는 200여만 명의 피난민을 수송하기도 했다.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상당히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사실은. 물론 그 한국전쟁을 수행하면서 피난민 이송이라든지 각종 보급품의 수송, 이런 부분이 기여한 부분도 있지만은, 전략적으로 봤었을 때 그 보급로의 차단이 그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대부분 철도가 많이 파괴가 됐던. 1953년 휴전협정 후 참담한 전쟁의 폐허 속에 한국 철도 산업의 큰 발판이 된 열차를 만나게 된다. 한국전쟁이 우리한테 그 전개된 건 뭐냐면은 유엔군이 진주해가지고 와서 보니까 전부 그 스팀 기관차로 움직여가지고 도저히 효율성이 떨어져서 전쟁을 할 수가 없다.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디젤 기관차를 처음에 들어옵니다. 1951년도에. 전쟁을 수행을 하고 또 전쟁 또 물자를 수송해야 되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원조로 디젤 기관차가 최초로 도입이 50년대 초반일 겁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운행을 하게 됐죠. 한국 전쟁 당시 유엔군은 전시 물자의 수송을 위해 디젤 기관차 35량을 투입하여 군사 수송의 목적으로 사용했는데 우리는 전쟁 후 유엔군으로부터 4량의 디젤 기관차를 기증받게 되었고 이것이 한국 철도 최초의 디젤 기관차가 되었다. 1955년 유엔군이 가졌던 철도 운영권이 한국 정부로 이관됨으로써 이 디젤 기관차와 함께 한국 철도의 본격적인 시대가 시작되었다. 전기기관차는 아시다시피 그 물을 끓여가지고 보일러에서 끓여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전기의 힘으로 피스톤을 움직여서 그 피스톤을 이렇게 회전 운동으로 바꿔가지고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하고 연료는 필수적으로 싣고 다녀야 됩니다. 필수적으로. 그 이제 물은 어느 정도 가면은 바닥에 나니까 계속 그 급수대가 있어가지고 보통 한 10여 개 역 지나가면 급수대에서 가서 급수를 해줘야 됩니다. 전기는 피스톤을 한번 올리고 나면 공기 중으로 사라져 끊임없이 물을 보충해야 했는데 안정적인 급수 시스템을 위해 곳곳에 급수탑을 세워 물을 공급할 수 있었다. 이처럼 전기기관차는 연료인 무거운 석탄과 물을 공급해야 하는 번거로운 작업을 필요로 했다. 또한 석탄을 태우는 과정에서 엄청난 석탄 분진과 매연이 발생했고 최고 속도의 한계도 낮았다. 전기기관차 같은 경우에 그 파시형이 최고로 달리는 게 110km거든요. 110km인데 디젤 기관차는 130, 150까지 달릴 수 있고. 견인 능력에서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파워죠, 힘이죠. 그런 부분이 전기기관보다는 디젤기관이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에 열차 결국엔 이게 열차의 수송 능력, 그 다음에 수송 속도하고 이어지기 때문에 조금 한층 더 진일보된 그 기관차의 도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행의 편리성과 빠른 속도로 디젤 기관차는 점차 전기 기관차를 대신해 철도를 누비게 됐고 1967년을 마지막으로 전기 기관차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67년도에 완전히 디젤 기관차로 전부 바꾸게 됩니다. 전국 열차를 전부 다. 본격적으로 열린 디젤 기관차의 시대. 유엔군이 남기고 간 4량의 디젤 기관차가 그 시작이었다. 그것을 또 보고 또 연구해가지고 그 10년 후에 1977년도에는 우리 자체적으로 디젤 기관차도 만들고 객차도 만들어가지고 수출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참 대단한 민족이에요. 한국에서는 56년 충청북도 제천읍에 부산 공작창 제천 분공장이 설립되어 본격적으로 디젤 기관차의 운행을 시작했다. 그 후 디젤 전기 기관차에 대한 정비와 운전 기술이 크게 발달함에 따라
동력 차량의 현대화를 위해 디젤 전기기관차의 도입에 총력을 기울였는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일환으로 디젤 기관차 15량을 도입하고 1967년까지 순차적으로 157량의 디젤 기관차를 도입해 운용했다. 그렇게 외국에서 도입하며 의존해온 디젤 기관차는 1979년 드디어 국내 자체 제작을 하게 되었고 이후 국산화 디젤 전기기관차가 운행하게 되었다. 디젤 전기기관차는 디젤 엔진이 발전기를 발전시키고 발전기에서 만들어진 전원이 6개의 견인 전동기를 구동시켜서 디젤 기관차가 움직이게 되는 그런 원리로 작동되겠습니다. 디젤 기관차는 디젤을 연료로 하여 디젤 엔진을 작동하여 움직이는 기차로 디젤 기관차의 엔진은 실린더 내의 공기를 흡입, 압축해서 고온 고압으로 하고 여기에 경유 또는 중유 연료를 분사하여 전기로 발화시켜 피스톤을 작동시켜서 동력을 얻는 내연기관에 의해 구동되는 것이다. 디젤 기관차는 동력 전달 방식에 따라 기계식, 액체식, 전기식 등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대부분 전기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 장치는 디젤 전기기관차의 핵심 장치로서 햇들을 고정하고 있는 크레브하고 연료를 분사시키는 분사 로크함과 배기가스를 배출시키는 변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기식 기관차는 탑재된 디젤 기관으로 전기를 발생시키고 다수의 동축을 일제히 작동시킬 수 있어 대마력의 대형 기관차에 사용할 수 있다. 전기기관은 물을 기화시키면서 일어나게 되는데 물이 기화되는 과정은 아주 빠른 순간에 한꺼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천천히 물의 표면에서 발생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디젤 기관은 연료 자체를 공기 중에서 연소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주 빠른 시간에 폭발에 가까운 연소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높은 출력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첫 디젤 기관차를 제작한 이후 외국 업체와의 기술 협력과 자체 개발을 통하여 대부분 국내에서 조립 생산하여 사용하기 시작했고 1984년에는 국내 개발 차량을 최초로 외국에 수출하기도 했다. 디젤 전기 기관차는 구조가 복잡하고 무겁지만 엔진으로 직접 바퀴를 돌리는 것보다 전기 에너지로 바꿔서 전동기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 큰 힘을 낼 수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모든 디젤 기관차가 디젤 전기 기관차이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운용하고 있는 디젤 전기 기관차는 1500마력과 3000마력이 있는데 1500마력은 단거리 수송이나 차량을 떼었다 붙였다 하는 열차를 만드는 이판용으로 사용되며 3000마력은 대부분 여객이나 화물열차에 사용되고 있다. 몇천 마력의 대마력을 얻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보일러, 응축기가 항상 필요하여 소형 경량화가 어려운 등의 결점이 있는 증기기관차의 단점을 보완하는 디젤 기관차의 등장으로 우리나라도 철도 발전에 박차를 가하게 되는데 철도와 함께 산업화가 급격히 성장하게 됐다. 또한 이러한 근대화 과정은 우리 생활상에도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철도의 우수한 수송 능력은 자원의 대량 이동을 가능케 하고 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하게 된다. 1960년대 초반에는 철도의 분담률, 우리나라 대중교통의 분담률 50%가 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표를 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철도 중심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1960년대, 70년대에서는 특히 60년대에서는 지금
철도의 역할은 굉장히 지금보다 더 컸습니다. 철도가 대중교통으로 자리 잡고 우리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수단이 되면서 철도도 점차 발전되어 갔다. 1967년 서울에서 부산 구간부터 운행되기 시작한 비둘기호가 도입됨과 동시에 전기 기관차는 사라지고 효율성이 높은 디젤 기관차가 전면 확대 배치됐다. 1983년에 무궁화호가 제작되면서 한국철도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새마을, 무궁화, 통일, 비둘기 등 4개 열차로 나누어지게 된다. 무궁화호는 당시 우등열차로 불리면서 1984년 제작된 디젤 동차와 함께 많은 인기를 끌었다. 그리고 1987년 철도청은 새마을호 2개 편성을 도입해 당시로서는 최고급 관광열차를 운영했다. 속도가 빨라짐으로 해서 2박 3일의 생활권이 1박 2일의 생활권의 형태 또는 1일 생활권의 형태로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각종 그 관광 수요라든지 사람들의 업무 통행 이런 것들 자체의 패턴에 대해서 조금씩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철도의 진화는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급속한 경제성장과 향상된 국민 생활을 가져다주며 현대화의 추진에 박차를 가해주었다. 그리고 이후 등장한 다양한 교통수단들과 함께 대한민국은 현대화된 교통문화의 시대로 접어들게 된다. 철도의 발전이 대한민국의 근대화와 현대화를 이끈 원동력이었던 것이다. 우리나라 교통수단 자체가 어떻게 변화에 따라서 우리 생활이 변하고 우리 문화가 변하고 그걸 나아가서 이제 경제가 어떻게 변하느냐라는 그런 형태라고 이제 관점에서 본다고 그러면 일제시대 때의 초기에 그 당시 우리나라 대한제국 말기 시대에는 어차피 우리나라가 이제 산업화를 하기 위한 시기이기 때문에 꼭 일본이 아니더라도 분명히 그 당시에는 철도가 우리나라에 건설되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보고. 한국철도는 부설이 외국인의 손에 의해 시작되고 일본의 침략의 도구로 발전해 왔다는 점에서 선진국의 발달 과정과는 다르지만 그 시작엔 우리의 자주적인 움직임이 가장 먼저 있었고 철도의 발달은 우리 민족의 노력과 역사와 함께 진행되어 왔다. 우리 그 철도의 역사 속에는 우리 민족의 역사가 전부 다 녹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정치적으로 크고 작은 일들 전부 다 철도와 관련이 되고 또 문화적인 일도 그렇고 또는 그 경제적인 면도 철도와 관련이 안 된 게 없습니다. 철도를 통해서 완전히 사회가 완전히 변화했다. 결국 그것도 혁명적인 변화였다. 이것은 문학 작품에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철도를 한번 조명해 보면 과학기술사 쪽뿐만 아니라 그것이 만들어진 영향력은 사회 전반을 완전히 바꿔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애환을 싣고 달린 철도 역사 115년. 수탈의 역사에서 시작해 대한민국 미래를 열고 있는 대한민국의 철도는 철도가 운영 중인 전 세계 130여 개국 가운데 이용률이 가장 많은 나라 가운데 한 곳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과거 기차를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를 지나 세계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면서 아시아는 물론이고 철도 선진국을 상대로 수출을 확대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의 기술이 된 철도. 한국의 철도는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산업화와 근대화를 발전시켜 우리에게 수준 높은 생활을 가져다 줬을 뿐 아니라 아픔의 역사를 뛰어넘어 새로운 기술과 문화를 만든 우리 민족의 끈기와 정신을 새겨주었다.